서울에 아파트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재개발이 정말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9.7 대책에서 본 것처럼 서울에 더 이상의 주택 공급은 힘들다라는 것도 정부에서 인정을 했고요. 이런 서울에 주택 공급은 정비 사업이 유일한 대안이다라는 것도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재개발 추진하는 구역들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지역들이 갈수록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들은 내가 얼마나 빨리 진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재개발 투자의 가장 저렴한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서둘러서 의사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원정의 재개발 부동산 인사이트. 이번에 9월 7일에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 발표하기 전에 이제 주말에 발표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이제 정부에서 어떤 강력한 대책을 이제 부동산 정책을 내놓길래 주말에 발표할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나왔을 때 별로 그렇게 새로운 건 없다라는 느낌이 강했죠. 그냥 뭐 정말 소문난 장치에 먹을 거 없다라는 거, 그리고 정말 부동산 정책이란, 부동산 대책이란 거를 지금까지 썼던 거를 다 써서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다,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었고, 이번 정책에서 느낀 거 한 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첫 번째는 서울에는 더 이상 주택을 공급할 방법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LH가 주택 공급을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크게 느껴졌었는데, 첫 번째는 그거지. 우리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과열되는 이유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강남 3구, 용산, 특히나 이제 마용성과 여기 일대 한강변 라인에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적으로 폭발하고 그 파급력이 주변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식으로 좀 되고 있는데, 주택의 공급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의 공급은 지금은 없다. 그리고 뭐 공급을 해서 뭐 5년 동안 135만 호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135만 호의 수치가 정말 실현 가능한 수치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그 국민들이 높아진 소득 수준에 적합한 그런 주택이 공급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울 외곽지에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포함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통계들을 봤을 때 경기도에 미분양된 호실이 한 10,000호가 넘거든요. 거기 10,000호가 넘는 상황에서 이 미분양 물건도 아직 소진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추가적으로 수도권 서울 외곽에 그런 주택 공급을 한다. 그것도 공공으로 주택 공급을 한다. 그럼 그 공공으로 주택 공급을 하는 그 토지가 사실은 민간에게 분양이 안 됐던 토지들을 공공이 주도적으로 주택을 만들어 공급한다는 얘기인데, 민간이 관심이 없는 지역을 공공이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한다고 했을 때 이게 정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집값을 잡는 데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문재인 정부를 한번 돌아보자고.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많은 부동산 정책들을 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았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였던 것 같아. 우선은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이번에도 그거에 대한 해소는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어찌됐거나 민간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정말 이제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서 발표를 했었어야 되는데, 민간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발표하는 비중에서 굉장히 적은 부분만 차지했었고, 대부분은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얘기들만 했다는 거거든. 그러면 정말 이렇게 공급되는 주택이 집값을 잡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라는 생각을 하면 사실 그렇게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지금 서울의 중심지 말고 외곽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동학이라든지 여기 중심지에서 조금 벗어나는 곳만 가더라도 아파트 거래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거든. 그런데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서 정말 정작 중요한 부분들은 놓치고 정말 그냥 미봉책, 아니면 그냥 어떻게 보면 크게 의미 없는 숫자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번 정책을 보고 느낀 점은 정말로 정말 서울에 집을 사기 위해서는 재개발밖에 없다. 정말 소액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울의 중심지에 아파트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정말 소액으로 중심지에 재개발 가능한 지역들을 투자할 수밖에 없고, 그런 지역들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아파트 공급이 서울 외곽지에 이제 뭐 집중돼서 발표를 했지만 그 안에서도 정부에서 발표된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 정비 사업의 뭐 절차 간소화라든지 이런 속도를 빨리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규제 완화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정말 공급이 희소한 이런 서울 지역의 아파트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재개발이 가장 좋은 투자처가 될 것이고, 이제는 정말 예전에도 많이 말을 했지만 서울의 아파트 투자뿐만 아니라 서울의 중심지 재개발 투자도 정말 재개발 투자의 한 꼭지, 부동산 투자의 한 꼭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 우리가 원하는 건 임대주택이 아니잖아. 그리고 이번에 나온 135만 중에서도 뭐 그런 공공주도화에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특히 뭐 서울에 공급한다는 것들은 정말 뭐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그런 공공청사, 오래된 이제 그런 뭐 500호 뭐 이렇게 조금만 짜투리 것들을 모아서 이제 몇만 원 모아놓은 그런 발표들인데, 사실 그렇게 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했을 때 부동산 시장이 잡힐까? 이 아파트 가격, 아파트 시장의 이런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완화시킬 수 있을까? 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거지. 지금 보면 부동산 현재 상황에 대한 정책 분석은 굉장히 잘한 것 같고, 보면은 매년 수도권에 25만 호, 그리고 서울에는 6만 호, 6만 5천 호 정도가 매년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최근 3년 동안은 3만 9천 호밖에 공급이 안 돼서 뭐 2만 6천 호 정도가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은 나왔잖아. 그럼 그 공급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해법은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중심지가 아닌 서울 외곽지에 뭐 공공 임대주택을 한다고 해서 주택을 정말 진심으로 주택을 이제 투자하려고 한다거나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대책이 발표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중심지에, 아니면 중심지에 조금 벗어난 그런 중심지에 붙어 있는 조금 그 다음 단계, 다음 급지에 있는 준신축 위라든지 어떻게 뭐 이제 대장 아파트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으로 몰리는 수요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서울의 공급이 이제 없잖아. 할 수가 없네. 할 수 있는 방법이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잖아. 재개발, 재건축을 지금 활성화할 수 있는, 서울의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다라는 게 이번 97 대책에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그 안에서도 중심지에 아파트를 가져가기 위한 지역들을 선점해서 투자하는 이 재개발 투자가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됐다. 이런 거를 정부에서도 인정을 한 것 같아. 이번 대책에서 서울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서울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더 이상 없다. 맞잖아. 그게 이번 대책에서 가장 큰 포인트였던 것 같고, 또 하나는 LH가 주도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LH가 기존에는 땅 토목공사를 해서 토지만 분양 공급하고서 이제 빠졌었는데, 이제는 집장사까지 한다. 직접 시행까지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시행 마진을 자기가 가져가겠다는 거 하나, 그리고 공공에서 LH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비싼 아파트를 공급하기는 사실 어려울 수 있고, 특히 그리고 지금 이번에 공급되는 그 지역들을 보면 사실 이게 고가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은 아니기 때문에 메이저 브랜드가 선호하는 그런 그 메이저 브랜드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건축비를 책정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공급은 되지만 어떻게 보면 중간 정도에 있는 그런 건설사들이 들어가서 공급을 하지, 우리가 원하는 이편한 세상이라든지 힐스테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브랜드는 많잖아. 메이저 브랜드가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지금은 수요를 억제하고 있는, 계속 정책을 쓰고 있잖아. 수요를 억제한다는 얘기는 가격이 변동되는 폭이 크진 않을 수 있어. 근데 이 억제된 수요는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지.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뭐 이 부동산을 잡았다라는 지적을 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고 하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의 상승폭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승폭은 이게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눌려 있을 수 있지. 그렇지만 이 눌린 이 부동산 가격은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다. 그게 지금이 됐든 아니면 5년 후가 됐든 언젠가는 터지는데, 그 시점이 됐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지. 일례로 우리가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잠삼대청의 그 아파트 토지거래 허가를 일시적으로 풀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 잠삼대청 중에서 이제 뭐 삼성동이라든지 청담동이라든지 대치동 요 라인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서초동 뭐 서초 반포보다는 상급지에 속했단 말이야. 근데 이 상급지인 뭐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여 있었기 때문에 가격 상승폭이 좀 덜했는데 묶여있지 않았던 그런 반포동의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잠삼대청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일시적으로 풀렸을 때 가격이 반포랑 키 맞추기를 할 수밖에 없고, 자기네들 생각했을 때는 얘네보다 더 상급지였기 때문에 이걸 뛰어넘는 가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지. 그러면 그 잠깐 풀린 사이에 가격이 폭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키 맞추기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인다고 해서 이 가격이 안 올라가는 건 아니다. 이 묶인 가격은 언젠가 폭발할 수밖에 없고, 이 풍선 효과가 난 그 지역을 키 맞추기를 하거나 뛰어넘는 그런 가격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이 묶인 상황에서 풀렸을 때 가격 폭등하는 그게 훨씬 더 무서울 수 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보면 수요를 억제하고 있고, 공급도 뭐 공공주도에 공급을 한다지만 사실 원하는 주택은 아닌 것 같고, 그랬을 때 이렇게 수요는 억제되어 있고 공급이 안 됐을 때 이 아파트에 대한 수요, 내가 원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항상 영원할 수밖에 없거든. 그리고 왜냐면 주택이라는 거는 필수제잖아. 필수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급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처럼 공급이 안 되는 시점에 묶여있는 이 수요에 대한 그 폭발력은 언젠가는 폭발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지, 이게 묶이면 묶일수록 향후에는 더 격한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속적인 공급이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매달 꾸준하게 있어야 되는데, 뭐 3년 동안은 뭐 4만 호도 안 됐고, 내년에는 1만 호도 안 되는 수치들이 이제 공급하는 수치들이 나오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인 것 같아. 근데 아파트 가격을 올라가는 거를 막겠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 맞잖아. 아파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있고, 특히나 계속 뭐 지금 이재명 정부 이후에 뭐 13조 풀었지. 그리고 나오는 정책들이 계속 돈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뭐 지원해주고 뭐 해주고 하는 이런 돈 푸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러면 이 시중에 그 돈이 풀리는 거는 당연한 거고, 돈이 풀리면 부동산 가격, 실물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 돈은 풀면서 이런 실물 자산의 가격은 못 오르게 막는다?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인위적으로는 막을 수 있어. 인위적으로 막는데 이게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면 정상적으로 올라갔을 때 뭐 기본적으로 2% 3%씩 올라간다고 하면, 향후에는 이게 뭐 10% 올라갈 게 20% 30% 올라가는 이런 부작용들 발생한다는, 이런 게 문제인 거잖아. 근데 그냥 인정할 건 인정해주고, 그리고 뭔가 수요 증대를 통해서, 아니면 지금 뭐 다른 거보다 공공임대보다 민간 임대주택의 그런 역할들도 상당히 큰데, 아파트에 대한 임대주택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허용한다거나 그런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이거든. 왜냐면 지금 주택 공급이 안 된다는 거는 매매 수요는 뭐 없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매매 수요는 없다 하더라도 임대의 수요는 있을 수밖에 없고, 임대의 수요가 몰리는데 주택이 공급이 안 되면 전세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지금 전세가는 전세자금 대출은 막아놨잖아. 그럼 전세자금 대출은 막혀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반전세에 대한 그 월세는 계속 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시세가 생각하는 게 전세자금 대출을 막으면 이 시세가 4억 하던 게 3억이 갈 거예요. 이런 게 아니잖아. 4억 하던 게 3억이 가면 나머지 1억에 대한 월세는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처럼 집이 없는 사람들, 무주택자들은 주거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이런 부작용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정부에서는 공공에만 포커싱 되어 있는 게 문제다. 내가 봤을 때는 아파트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 문재인 정부 때 8년 했었던 장기 임대주택이 이제 풀렸는데, 그 당시 임대주택으로 묶여 있었던 그 주택의 임대가하고 주변의 정상적인 뭐 아파트의 임대가의 차이를 보면 적어도 1억 이상씩은 난단 말이지. 왜? 이게 한 뭐 8년이니까 2년씩 4번 정도 올려야 될 부분은 못 올렸고, 다른 데들은 시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건데, 이런 가격 차이는 어떻게 보면 민간 임대주택의 어떻게 보면 순 역할이란 말이야. 근데 이런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보지 않는다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압박이 굉장히 심한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공공에서 뭐든지 다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뭐 이번에 나오는 대책들 중에서도 도심에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공공주택, 도심복합 사업을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뭐 용적률을 올려준다거나 절차들을 해서 서둘러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해당 구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거든. 왜냐하면 용적률을 올렸을 때 그 올라간 개발 이익이 주민들한테 가느냐, 사실 그건 아니고 올라간 그 용적률만큼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짓겠다는 거고 그런 개발 이익을 이런 임대주택 짓는 대로 간다는 거기 때문에 웬만한 지역의 소유자들은 이런 공공 도심복합 사업을 싫어해. 아는 사람은 정말 싫어할 수밖에 없지, 이런 구조들을 알면. 근데 그걸로 해서 또 도심의 공급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도 사실 이런 맥락 아니면 이 전체적인 흐름을 잘 못 잡은 건 아닌가. 그래서 더 걱정인 거는 이렇게 국민들이 원하는 정말 우리가 올라간 소득 수준만큼 그의 격에 맞는 주택이 공급이 안 되면 갈수록 양극화는 심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말 중산층이랑 상류층 계층이 원하는 주택들에 대한 수요는 더 클 수밖에 없어질 거다. 그러면 임대주택이나 아니면 이제 뭐 수도권 외곽에 있는 그런 인기 없는 주택들과 인기 있는 중심지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 격차는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사회적 이런 현상들, 이런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해당 구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소유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기부해서 임대주택을 짓는 때, 그러니까 내 부동산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쉽게 말하면 기부한다, 뺏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 부분을 해소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평가를 할 때도 뭐 시세를 반영해서 평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개발 이익의 정말 많은 부분을 이제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공공주택 그 도심복합 사업의 개념은 할인율이라는 걸로 주민들한테 이제 그 개발 이익을 돌려준다라고 하는데, 사실 할인율이 뭐 10%, 20% 이상 되기는 어렵고, 그 10%, 20% 할인하는 거는 일반 재개발에서 조합원하고 일반 분양가 차이도 그 정도 나거든. 그러면 일반 재개발하고 공공 재개발하고 차이가 주민들한테 개발 이익이 가냐 안 가냐에 대한 부분인데, 공공 재개발에서는 할인율을 적용해서 개발 이익이 주민들한테 간다 하지만 사실 이거는 일반 재개발에 있는 그 개념이다. 근데 일반 재개발에서는 개발 이익이 뭘로 추가로 반영되냐면 비례율이라는 걸로 반영이 되잖아. 그럼 비례율이 반영되고 거기에 조합원하고 일반 분양 할인 분양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민간 같은 경우에는 주민한테 가는데, 복합사업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내가 이거를 이 개발사업 빨리 하기 위해서 수용 방식으로 하는데, 수용을 해서 한다는 얘기는 나는 조합원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특별 분양 권리만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거를 누군가 그 공공에게 넘기면 그 이후로는 그 소유권을 다시 가져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만약에 이런 재개발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건데, 사실 공공 재개발이 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나, 아니면 공공 재개발의 이런 사업 이득, 용적률을 올려주는 만큼 사실은 토지 등 소유자한테 그 이득이 뭐 충분히 가야 되는 부분들이 설득이 되거나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이익들을 보면 이런 이익들이 임대주택을 하는데 간다. 우리가 일반 재개발에서 뭐 기존 소유주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늘어나는 그런 사업성을 갖고 있으면 상당히 좋은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뭐 재물포 같은 경우에는 뭐 할인율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그냥 다 임대주택 하는 데 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것들이 토지 등 소유자한테 이득이 가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일반 재개발에서 우리가 역세권 활성화나, 아니 일반적인 재개발에서 기존 소유주 대비해서 늘어나는 세대수가 2배 정도 된다 하면 비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흑석 구구역 같은 경우에 뭐 늘어난 세대수 이런 거를 뭐 따지지는 않겠지만, 뭐 일반 분양가하고 조합원 분양가 거의 평당 2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공공 재개발에서 그게 가능하냐? 사실 그게 가능은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이 토지 등 소유자가
느끼기에 정말 합리적이다라고 돼야 공공 재개발이 조금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거 없이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대책 중에서 가장 큰 거는 그런 것들, 공공의 역할, 특히나 LH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LH의 부채가 지금 160조잖아요. 160조. 160조의 부채를 갖고 있는 LH에서 이러한 공공 택지 개발에서 이 주택 공급하는 역할까지 맡았고, 특히 이제 뭐 매입 임대나 이런 것도 활성화한다고 하면 부채는 더 많이 늘어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공공주택을 건설해서 했는데 공공주택이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서 그냥 그 지어진 상태로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졌냐는 거지. 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상급지 갈아타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 근데 상급지 갈아타기를 원천적으로 막아놨단 말이야. 돈 있는 사람만 가라, 이런 개념이면 이제 상급지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상급지에 못 가면 그 다음 급지에 있는 그런 주택들이 조금 더 각광을 받을 텐데,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이게 왜냐하면 이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당연하잖아. 뭐 매년 우리가 금리를 2% 3%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개념이거든. 근데 그 정도의 인상분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 가격을 마이너스로 끌어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다. 근데 사실 그건 불가능하지. 뭐 인건비도 올라야 되고 뭐 다 순댓국도 올라야 되고 뭐 다 올라가는데 아파트 가격만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말이 되냐는, 사실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다만 이 올라가는 폭을 조금 줄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 건데, 강남권 핵심 입지는 재개발보다는 재건축 쪽에 포커싱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 포커싱이 이제 재초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완화해서 공급을 좀 늘려주는 방법이 조금 더 그나마 올라가는 폭을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상급지 주변에 있는 그런 우리 이제 재개발 인기 투자 지역에 재개발을 좀 활성화하면서 주택 공급을 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아파트 쪽에 몰리는 수요를 재개발 쪽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파트의 가격 상승폭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인정할 건 인정하다. 그리고 서울의 주택을 공급을 못 하잖아. 근데 서울의 주택은 매년 6만 원을 공급해야 된다며. 근데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이 안 되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인정하자는 거지. 그럼 이 올라가는 폭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완화할 것인가. 그 부분이 뭐 재초안에 대한 규제 완화라든지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여기에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 재개발 쪽으로 좀 눈을 돌리게끔 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분산을 시키는 게 그나마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97 대책에서 보면 인정했어요. 서울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맞잖아. 그럼 서울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정비 사업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그래서 정비 사업을 빠르게 할 수 있게끔 규제 완화를 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에는 매년 6만 호 이상의 주택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더 이상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의 정비 사업을 통해서만 공급이 가능합니다. 라고 이번에 발표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에서도 가장 상급지는 어디다? 용산이잖아요. 용산이라는 지역, 우리가 이제 재개발 투자할 때 다들 동일한 생각이 이거 언제 될까? 뭐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90%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과거 10년 이전을 생각하지 말고 좀 요거 기간을 좀 줄여서 한 오세훈 시장이 들어온 한 3년, 4년 정도의 기간만 놓고 보자고요. 그 이전의 그 기간들은 재개발, 재건축의 암흑기였기 때문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세훈 시장이 재임 이후의 시간들을 한번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 기간 동안에 가격 변동폭이 가장 큰 지역이 어딜까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지. 그 지역들은 상급지 위주로 가격폭 변동폭이 상당히 컸다. 그리고 그 지역들이 재개발이 뭔가 단기가 넘어가서 가격이 올라간 지역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재개발이 진행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고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간 지역들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상급지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재개발이 진행되던
안 되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왜냐면 이 서울에 주택 수요가 없다고 공급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러면 이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재개발밖에 없는데, 그럼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들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서울의 중심지 아파트를 투자하려면 아무리 못해도 내 돈 10억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냥 아파트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한 3, 4억, 2, 3억 정도로 서울 중심지 아파트를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재개발에 투자해서 시간에 투자해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투자해야 된다. 근데 이런 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됐기 때문에 재개발 추진하는 지역들뿐만 아니라 재개발 추진 예정인 지역들, 상급지에서는 이런 재개발 요건들을 충족한 지역들은 우리가 눈여겨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지역, 움직임이 없는 지역인데 노후도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충족하는 지역들은 언젠가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남들보다 먼저 투자해서 진입을 하는 게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인데, 사실 그런 타이밍을 캐치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 왜냐면 이거 하면 이거 언제 될까요?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투자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9이면 그 중에 한 분은 그런 미래를 보고 장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더 큰 수익을 가져가신다고 생각을 하고, 남들이 다 아는 시점에는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어. 민족공원 북단에 있는 이제 해방촌에서 재개발 추진하는 지역 중에서 용산 1구역이 이번에 신속통합 후보지로 선정이 됐잖아요. 용산 1구역은 신속통합 후보지로 동의서 걷기 전에는 1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동의서를 진구하면서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고, 동의율이 한 70% 넘어가면서 지금은 부동산 보면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없다. 근데 이런 동의서를 걷기 이전에 우리가 투자를 했다면 얼마나 정말 좋은 성적을 거뒀을까. 벌써 불과 1년 만에 2, 3억 정도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런 물건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우암동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서우암동은 다들 아시겠지만 입지가 민족공원 바로 북단에 붙어 있고, 후암동은 굉장히 고가 높지만 여기는 대로변에 붙어 있는 평지에 굉장히 오래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지역은 2008년도에 조합 설립이 되고 지금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런데 이런 아무런 변화가 없는 지역이라고 해서 가격 변동이 없냐? 지금 서우암동에 투자하려면 10억 이상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가격이 과거랑 비교했을 때 가격 변동이 없는지를 한번 따져보잔 말이죠. 여기가 2008년에 조합이 설립이 되고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그 상태로 지금 10년이란 10년이 훨씬 넘었지. 10년이라는 기간 넘어가는 기간 동안 노후도는 굉장히 심해졌다는 얘기죠.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재개발의 변화는 없지만 가격은 올라갔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아파트가 되는 게 목적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궁극적인 거는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가격이 올라가면 성공적인 투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2008년도에 서우암동에 내가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내가 투자했을 때 얼마 정도 투자했겠어? 지금 10억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내가 그 지역에 투자한 게 잘못된 투자냐? 사실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만약에 지금 서우암동이 예를 들어서 뭔가 지금 신속통합하려고 동의서 많이 걷고 있잖아요. 신속통합 후보지로 된다거나 정비구역 지정된다거나, 그러면 그때는 가격이 더 상승할 수가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 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잖아. 정말 여기가 될까 안 될까 생각하는데, 나는 그거보다는 재개발이 안 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재개발이 안 되더라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 용산처럼 주변에 개발 호재가 풍부한 지역들,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주민들이 뭔가 액션을 했을 때 조금 호응도가 높은 지역들이 재개발이 안 되더라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들이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기본적인 요건들은 충족을 해야겠지.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위한 노후도 요건이 충족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것들은 충족하는 지역에서 입지 좋은 곳,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은 곳을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내가 2, 3억 정도 가지고 재개발 투자할 곳을 찾으신다면,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들, 안정적으로 진행됐거나 단계가 뛰어넘은 지역들은 사실 할 수가 없고, 지금 2, 3억 정도로 가지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재개발이 진행이 안 돼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을 찾아야 되고, 그런 지역들이 그런 지역들에 선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상급지,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들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지역 중에 하나가 내가 봤을 때는 얼마 전에 말했던 효창동, 그리고 이제 해방촌 일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제 남산 3구역이나 용산 3구역, 이런 지역들이 좀 될 것 같고, 그런 지역들을 이제 눈여겨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용산의 개발 호재가 국제업무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민족공원이라 두 가지 축이 있는데, 민족공원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지역들이 후암동, 그리고 이제 용산동 2가, 해방촌이라고 말하는 용산동 2가, 이태원 1구역, 요 라인이 있는데, 동호암동 가격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이태원 1구역도 뭐 70% 넘어서 이제 신속통합 접수가 됐고, 지금은 거기 뭐 한 3억 후반 정도 가까이 되죠. 우리가 이제 그때도 한 2억 중반부터 이제 추천을 했었으니까. 근데 그리고 거기는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고,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역들이 어디냐면 해방촌에서도 남산 3구역하고 용산 3구역이다. 용산 1구역은 신속통합 후보지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물건도 없고, 그러면 남산 3구역, 용산 3구역이 남았는데, 용산 3구역은 동의율이 한 3개월 만에 60%까지 올라왔다라고 하고요. 이 60%가 대단한 게 뭐냐면, 여기에 단독주택 비율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기는 공동주택보, 우리 흔히 말하는 다세대 빌라보다 단독주택이 비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60%의 동의율이 올라갔다는 점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남산 3구역도 지금 동의서 거기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도 한 30% 정도 가까이 나왔다거든요. 그러면 용산 1구역에 그런 이제 개발 압력들이 남산 3구역, 용산 3구역 이런 식으로 다 갈 수 있고, 이 세 개 구역의 가장 큰 장점은 민족공원과의 접근성이에요. 후암동이나 이태원 1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넓은 도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로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 해방촌이 민족공원의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곳이다. 그래서 이 희소성을 가져가기에는, 민족공원에 대한 개발 호재의 희소성을 가져가기에는 가장 좋은 구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평일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물론 우리는 이제 유튜브 촬영을 왔지만 내가 그냥 평일날 이렇게 와서 쉴 수 있는 이런 녹지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 이게 공원이 이제 공세권의 이런 프리미엄이라고 해야 되나? 공세권의 내 집 주변, 내가 만약에 저 집에 살아, 문 열면 공원이야. 그러면 여기가 얼마나 좋은 이제 쉼터가 되겠어. 이런 곳에서 평일날 아니면 주말에 나와서 편안하게 쉬면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앞으로는 정말 주택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다. 그래서 한강도 좋지만 이런 공원, 민족공원에 접근이 가능한 이런 지역들을 눈여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우리 이제 외국의 사례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센트럴파크 주변에 붙어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정말 고가의 아파트들이 다 공원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삶의 소득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내 삶을 어떻게 즐기고 여가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공원 옆에 있는 지역들 아침에 문 열면 공기 맛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향후에는 이제 주택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민족공원 주변에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초기 투자로 할 수 있는 지역들이 남산 3구역, 용산 3구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